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생성형 AI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를 접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픈 AI가 뒤늦게 부모 관리 기능을 도입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과 보안에 대한 고민도 항상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영서지방에는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극한 가뭄이 나타난 강릉에는 5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년과 비슷해 늦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날씨의 지역적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서쪽과 남부지방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강릉은 반대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극한 폭우와 극한 가뭄이 공존하는 이른바 기후 양극화 현상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올여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쪽과 남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한평과 무안, 경기 가평 등지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13차례나 관측됐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는 닷새 동안 8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릉은 여름철 전체 강수량이 187.9mm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강수량이 많았던 곳들도 과거 장마철처럼 비가 오래 이어진 게 아니라 단기간에 폭우가 집중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는 좀 증가하는 추세이긴 맞는데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강원 동해안은 이번에만 비가 적었던 게 아니라 태백산맥 지형 탓에 정체전선의 영향을 자주 비껴가곤 했습니다. 이른바 태백산맥의 비그림자 현상 때문입니다. 편서풍지대인 우리나라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데 비구름이 태백산맥에 부딪혀 서쪽에 비를 뿌리고 동쪽은 건조해지는 겁니다. 기후학자들은 물폭탄과 가뭄처럼 상반된 기상재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잦아질 걸로 전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북 방향의 홍수, 가뭄 패턴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들 최근에 빈번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쪽은 물에 잠기고 다른 한쪽은 바짝 메마른 현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에 긴급 급수를 위해 독도를 지키는 5,000톤급 해경 경비함까지 투입됐습니다. 민관군이 가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1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0톤급 해경 경비함 삼봉호가 강릉 안인항 인근 부두에 들어옵니다. 강릉 급수 지원을 위해 인근 동해시에서 생활용수 600톤, 소방차 50대 분량을 싣고 온 겁니다. 해경 경비함이 가뭄 급수 지원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봉호가 이 호수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은 물은 곧바로 강릉 홍제 정수장으로 옮겨집니다. 기존의 양양이나 동해 등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물을 실어 나르던 것에 비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습니다. 홍제 정수장까지는 한 13km,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어서 훨씬 빨리 수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봉호가 독도 경비 임무에 복귀하면
오는 9일까지 다른 대형 경비함이 900여 톤의 물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군 급수 차량은 지난달 25일부터 누적 500여 대로 15,000톤이 넘는 물을 저수지와 정수장에 공급했습니다. 생수 배부도 확대됩니다. 노인 복지 시설과 학교에 이어 모든 시민 20만여 명에게 한 명당 2리터 6병씩 나눠줄 계획입니다. 집에서도 물을 아끼고 학교에서도 물을 아낄 수 있게 되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력 대응에도 저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5% 선이 무너진 지 사흘 만에 다시 14% 아래로 내려갔고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 부분 단수의 마지노선인 10%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7월 인명피해가 컸던 광명 아파트 화재처럼 필로티 구조인데다가 가연성 외장재까지 사용한 공동주택이 전국에 12만 동 가까이가 됩니다. 정부가 전기불꽃 차단기 등 화재 장비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법 개정과 재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불이 나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아파트 화재 사건. 대형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1층이 뻥 뚫려 있고 기둥만 있는 필로티 구조였습니다. 사방으로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는 가운데 주차 차량들이 땔감 역할을 하며 불길은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1층 천장이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 재질 마감재였던 점도 화마를 키웠습니다. 천장이 좀 불이 잘 전달되는 천장이었는지 앞으로 불이 확 붙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불이 번지면서 사방이 다 불꽃으로 변해버렸어. 한 10분 사이간에. 그런데 이런 필로티 구조에 가연성 외장재를 쓴 주택이 전국에 무려 22만 동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11만 6천 동, 308만 세대에 달하는 상황. 2019년부터 3층 이상 건물엔 불에 잘 타지 않는 외장재를 써야 하는 등 안전규제가 점차 강화됐지만 문제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과거 건물들입니다. 정부는 일단 3만 동을 선별해 안전장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크 차단기라는 장비를 설치하는데 전기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라 초기 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 감지 시 자동 분사되는 소화기 등을 동별 평균 2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로가 차단되는 출입구 쪽 안전 개선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불가피한 과거 건축물의 일부 구조들은 최소한 지금 여기서 검토한다고 하는 방화문을 자동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반드시 추가해야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전성 등이 건물 매매 임대 등 과정에서 고려되는 제도를 도입해 건물 관리자가 안전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인데 신속한 법 개정과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루 전에도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장 외벽에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고 공사 중인 건물 외벽 난간이 부서졌습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오전 10시쯤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구급차 119 들어갔다 나오면 한참 있다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노동자는 건물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소방에는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하고 모든 현장에 대한 전사적 특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 외에도 최근 각종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전엔 서울 방배동 빌라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지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거푸집 작업을 위해 발판을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CPR로 출동을 했고요. 투명체 상태에서 이송까지는 한 것 같은데. 또 같은 날 부천에선 노후 상수도 교체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무너진 흙더미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도 DL건설이 시공하는 의정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등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근절을 주문한 뒤에도 공사 현장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87명인데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38명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발표를 예고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도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논란인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로 할 수 없는 의약품 처방이 10,000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이 제한되는 급여 의약품 처방이 13,545건이나 있었습니다. 84.2%인 11,400건은 마약류 의약품이었고 마약류 의약품 중 98.98%인 11,277건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이 9,6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픈AI는 챗GPT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한 달 안에 부모 관리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블로그 게시글에서 부모는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챗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는 또 심각한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청소년이나 성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곧 챗봇의 더 안전한 버전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부모 관리 기능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미디어 안전을 주장하는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AI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일종의 임시 방편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합니다. 블라인드 모의 해킹은 공격 시기와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금융회사의 해킹 탐지와 방어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벌이는 훈련입니다. 보안원이 가상의 공격자가 돼 해킹과 디도스 공격을 시도해 각 금융회사가 이를 탐지해 차단하는 능력과 체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는 금융권에서 해킹 등 침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기간도 연장하고 대상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복잡했던 휴대전화 통신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공보한 이른바 황당규제 1위로 가입은 쉽지만 해지 절차는 복잡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정하고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사후정산 원칙을 도입하고 해지를 위한 유선 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30년 전에 3분의 1에 불과하고 결혼 건수도 30년 전에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한 세대 간의 추이로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에 태어난 아기는 71만 5천 명. 지난 2023년 23만 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그래도 23만 8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30년 전에 33%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1.63명에서 0.75명으로 54.2% 줄었습니다. OECD 평균은 95년 1.77명에서 지난 2023년 1.43명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도 올라가 엄마가 33.7세로 30년 전보다 5.8세,
아빠가 36.1세로 5세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35세 이상 고령 산모 출생아 수 비중이 4.8%에서 35.9%로 급증했습니다. 결혼한 뒤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도 평균 2.5년으로 30년 사이 1년이 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혼인 후의 출생아 비중도 95년 1.2%에서 지난해 5.8%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96년에 정점을 찍고 2022년까지 감소하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 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22만 2,400건에 불과해 30년 전에 비해 44.2% 감소했습니다. 외국인과 혼인 비중도 3.4%에서 9.3%로 늘어나면서 연간 2만 건이 넘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쌀값이 지난해 대비 17% 오르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kg의 6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에 정부 공급 제한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중하게 쌀을 고르는 소비자들. 쌀은 일단 구매하면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랜만에 장을 보며 최근 가격에 혀를 내두릅니다. 망설여졌어요. 너무 비싸 깜짝 놀랐어요. 뭐 농민들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먹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쌀 20kg 기준 소매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7%, 평년과 비교해도 14%나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말 이미 6만 원을 초과했던 쌀값은 할인 지원 등으로 오름세가 꺾이는 듯했지만 이번 달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소비자 물가에서도 지난달 쌀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1%나 상승했습니다. 쌀값이 이처럼 오르는 건 이상기후로 벼의 재고가 부족해지자 산지 유통업체들 사이에 물량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습니다. 정부 매입 물량도 늘면서 원료급 공급이 전년과 평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쌀 가격 급락 우려에 햅쌀 약 36만 톤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뒤 26만 톤을 추가로 시장 격리 조치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20kg당 3,000원 할인 지원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할인 행사를 이어가며 쌀값 안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쌀값까지 들썩이며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자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7년 만의 파업인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오전 근무조 퇴근을 2시간 앞둔 시각,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광장으로 모입니다. 임단협 협상 결렬로 부분 파업에 나선 겁니다. 조합원들은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다집니다.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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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5일 4만 2천여 명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86%가 찬성했습니다.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사측과 지난 2일 20번째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9월 2일 진행된 20차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및 쟁점 개정안을 논의해야 했고 교섭 이후 진행된 38-02차 중앙정대기 회의를 통해 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9만 5천 원 인상, 성과급 400%와 일시금 1,400만 원에 더해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작년 순수익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임금 협상도 난항이지만 더 난감한 단체 협상. 노조는 최장 64살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사회적 논의가 먼저라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분배,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해고자 원직 복직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42,000 조합원들의 당당한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현대차 측은 교섭안건 실질적 논의가 부족한데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5일에는 최대 4시간까지 부분 파업을 늘려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6년 동안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던 현대차 노사, 미국 관세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완성차 생산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맞게 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고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며 행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이 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 13개 부처가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13조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은행은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300억 원, 중견기업은 500억 원으로 10배씩 높이고 대출금리도 0.3%포인트 추가로 낮춥니다. 피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보험 보증료 60%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세로 재무 상황이 나빠진 수출 기업은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합니다. 50%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 업종에 대해선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에 대해 5,700억 원 특화 금융을 제공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 긴급 할당 관세를 통해 수출 기업 부담도 경감합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합니다.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CPTPP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을 검토했다가 농민 반발과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CPTPP에 가입하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지만 우리나라도 농식품과 디지털 등 민감한 분야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또 협정 주도국인 일본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문제도 가입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며 정부 간 협의와 농수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9월 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